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빵 상자를 양손에 들고 골목길을 걸었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발밑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그때 전봇대 아래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죠. 할아버지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몸이 움츠러들어 있고 손은 새하얗게 얼어 있었어요. 어르신, 어르신. 저는 빵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어요. 다행이었죠. 하지만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119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택시를 잡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15분은 걸릴 거예요. 이 골목까지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까지는 택시로 7분이면 충분했죠.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교통카드 한 장이 전부였어요. 현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다음 주에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택시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기사님, 여기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더니 상황을 보시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응급환자인가요? 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기사님이 나와서 함께 할아버지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가벼우셨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르신, 금방 도착해요. 제 손 잡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흐린 눈동자였지만 저를 보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움직였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카락, 낡았지만 정갈한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목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죠. 자세히 보니 음표 모양이었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인가?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꽉 쥐셨어요. 마치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죠. 기사님,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3분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저는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바로 나와서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교통카드를 건넸죠. 학생,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좋은 일 했어요.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를 받으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통카드를 다시 제게 건네주셨어요. 응급실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빵 배달도 끝내지 못했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혼자인 것 같아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간호사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에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모셔다 드린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환자분이 깨시면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박소은이라고요. 그리고 빵집 주소도 함께 남겼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으시길 바랐어요. 그 작은 음표 목걸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왠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빵 상자를 다시 들고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늦었지만 할 수 없었죠. 사장님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으셨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무사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배달지로 향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교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죠. 수업 시간 내내 저는 그 음표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단순히 장식품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할아버지가 빨리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실까? 걱정이 됐지만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난 할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셨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난 일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께 오늘 새벽 배달 가던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해 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기억난 것을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목에 음표 모양의 목걸이가 있었다고요. 오래된 것 같았다고 했더니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젓가락을 든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하시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부엌 일을 하던 손을 닦으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상자들과 옷가지들 사이에서 뭔가를 찾고 계셨죠. 먼지가 날렸어요. 한참을 뒤지시더니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시더니 그 안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특별했어요. 그리움과 아픔이 섞인 표정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남성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 어깨 너머로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할머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사진 속 남성의 목에 있는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그 음표 목걸이와 똑같았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진 뒤편을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5년이라는 연도와 함께 봄의 서정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아래 작은 하트 모양도 그려져 있었죠. 할머니께서 천천히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내셨어요. 오래된 악보였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채로요. 악보를 펼쳐보니 봄의 서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것과 같은 제목이었어요. 악보 곳곳에 연필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할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음악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악보를 조심스럽게 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아주 오래된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오늘 아침 할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목에 있던 은표 목걸이,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속 젊은 남성의 목걸이가 정확히 같았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같은 사람일까요? 할머니의 반응을 보니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께서 사진과 악보를 다시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죠. 저는 할머니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많이 동요하고 계셨거든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 병원에 전화해서 할아버지 안부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면 할머니께도 알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할머니가 장롱을 다시 정리하고 부엌으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저도 따라 나가서 저녁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져 계셨어요. 평소보다 말씀도 적으셨고 가끔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만난 할아버지와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사진을 보실 때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움과 아픔이 섞인 눈빛이었죠. 분명히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서 그 낡은 악보를 다시 보고 계셨습니다. 봄의 서정이라는 제목의 악보를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악보 위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65년의 봄이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때 18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배우고 있었다고 하셨죠. 꿈이 컸던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악학교에는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젊은 남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살의 장아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보다 2살 위였죠. 피아노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하림은 같은 곡으로 연습을 했다고 했어요. 바로 봄의 서정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노래하면 하림이 피아노로 반주를 해줬다고 하셨죠. 2사람의 호흡이 완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2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도 비슷했고 꿈도 닮아 있었어요. 하림은 유럽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고 할머니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 했죠. 그해 여름에 작은 발표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하림이 함께 무대에 섰어요. 봄의 서정을 연주했죠. 할머니의 목소리와 하림의 피아노가 하나가 되었던 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무대가 끝나고 하림이 할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음표 모양의 목걸이 2개였어요. 하나는 할머니께, 하나는 자신이 가지겠다고 했죠.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해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그때까지 이 목걸이가 약속의 증표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림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안에서 결혼을 격렬히 반대했어요. 하림은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음악도라고 했죠. 게다가 할머니 아버지께서 이미 부유한 사업가 아들과 중매를 정해놓으셨다고 했어요. 매일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하림과 할머니는 함께 유럽으로 가서 음악을 공부하자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하림에게만 장학금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몫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하림 혼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후 할머니를 부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림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림이 떠나는 날 기차역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봄의 서정 악보를 꼭 쥐고 있었어요. 하림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했죠. 언젠가 다시 만나서 같은 곡을 연주하자고요. 기차가 떠났습니다. 하림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할머니는 플랫폼에 혼자 서 있었죠. 음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편지 한 통 받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하림의 소식은 없었죠. 점점 체념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집안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음악을 그만둬야 했어요.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했죠. 제 외할아버지였어요. 좋은 분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음표 목걸이와 악보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꺼내보며 그때를 생각했다고 하셨죠. 하림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고 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는 하림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그렇게 아픈 사연으로 가득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만난 할아버지가 정말 그 하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지금은 소은이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 하림 할아버지라면 할머니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60년 만에 재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아직 그 음표 목걸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어요. 어제 제가 본 할아버지의 목걸이와 한 쌍인 것 같았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움과 아픔이 섞인 눈빛이었죠. 분명히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서 그 낡은 악보를 다시 보고 계셨습니다. 봄의 서정이라는 제목의 악보를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악보 위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65년의 봄이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때 18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배우고 있었다고 하셨죠. 꿈이 컸던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악학교에는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젊은 남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살의 장하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보다 2살 위였죠. 피아노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하림은 같은 곡으로 연습을 했다고 했어요. 바로 봄의 서정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노래하면 하림이 피아노로 반주를 해줬다고 하셨죠.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도 비슷했고 꿈도 닮아 있었어요. 하림은 유럽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고 할머니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 했죠. 그해 여름에 작은 발표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하림이 함께 무대에 섰어요. 봄의 서정을 연주했죠. 할머니의 목소리와 하림의 피아노가 하나가 되었던 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무대가 끝나고 하림이 할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음표 모양의 목걸이 2개였어요. 하나는 할머니께, 하나는 자신이 가지겠다고 했죠.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해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그때까지 이 목걸이가 약속의 증표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림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안에서 결혼을 격렬히 반대했어요. 하림은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음악도라고 했죠. 게다가 할머니 아버지께서 이미 부유한 사업가 아들과 중매를 정해놓으셨다고 했어요. 매일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하림과 할머니는 함께 유럽으로 가서 음악을 공부하자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2사람 모두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하림에게만 장학금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몫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하림 혼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후 할머니를 부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림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림이 떠나는 날 기차역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봄의 서정 악보를 꼭 쥐고 있었어요. 하림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했죠. 언젠가 다시 만나서 같은 곡을 연주하자고요. 기차가 떠났습니다. 하림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할머니는 플랫폼에 혼자 서 있었죠. 음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편지 한 통 받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하림의 소식은 없었죠. 점점 체념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집안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음악을 그만둬야 했어요.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했죠. 제 외할아버지였어요. 좋은 분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어제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장하림과 혹시 같은 분일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배달을 마치고 학교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빵집 앞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며 어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준 학생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택시기사분이 학생이 빵 배달 상자를 들고 있었다고 해서 근처 빵집들을 찾아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했어요. 자신을 어제 도움을 받은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장윤성이라고 하시더군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혼자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직접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깐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셨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계셨고요. 할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제 자신을 도와준 소녀라는 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어제 쓰러져 계셨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의 목에서 어제 봤던 그 음표 목걸이가 다시 보였습니다. 빵집 앞 길가에서 할아버지와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학교 갈 시간인데 아직 집으로 안 와 걱정이 되어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도시락도 싸들고 오셨어요.
할머니가 내 옆에 서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커피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공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윤성 씨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이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셨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정란이 맞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하림이지? 할머니도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두 분의 목소리를 들은 윤성 씨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 할머니의 이름을 아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윤성 씨의 시선이 할머니의 목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가 목에 걸고 계신 은표 목걸이가 보였거든요. 아버지가 차고 계신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어요. 윤성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목걸이를 보고 다시 할머니의 목걸이를 봤어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를 부르는 이름을 들으며 무언가를 깨달으시는 것 같았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와 하림 할아버지가 60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거였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도와드린 그분이 할머니의 평생 첫사랑이었던 거죠. 빵집 앞 길가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힐끗힐끗 봤어요.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못하고 계셨고요. 할아버지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셨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의 목걸이에 손을 올리셨어요. 60년 전에 나눠 가진 그 목걸이를 두 분 모두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윤성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아는 사이냐고요. 하지만 두 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분이 다시 만나신 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지금 두 분 모두 너무 당황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하림에게 6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윤성 씨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구나 하는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이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도 깨달으시는 것 같았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두 분의 60년 만의 재회를 제가 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60년 만의 재회가 이제 정말 완성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 현관문을 여시며 모두를 집 안으로 모셨어요. 할아버지가 집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우리 집을 보시며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짐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윤성 씨도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고 계셨죠. 할머니께서 거실에 있는 오래된 전자피아노를 가리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중고로 사주신 거였어요. 잘 쓰지는 않았지만 조율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피아노 앞에 앉으셨습니다. 건반을 가볍게 누르시며 소리를 확인하셨어요. 오랜만에 피아노를 만지시는 것 같았지만 손가락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낡은 악보를 가져오시려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두 분이 60년 만에 다시 그 곡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악보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봄의 서정이라고 적힌 그 누런 종이였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악보를 보시더니 눈물이 글썽하셨습니다. 윤성 씨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집에 있는 아버지 악보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출판사, 같은 판본이라고 했죠. 정말로 60년 전에 함께 연주하셨던 바로 그 악보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악보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악보를 자세히 보시며 옛 기억을 되살리고 계셨어요. 손가락으로 건반을 가볍게 짚어보시더니 천천히 첫 음을 누르셨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0년 전 그 음악실에서 울려 퍼졌을 바로 그 선율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보니 세월이 흘러도 실력은 여전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옆에 서셨습니다. 악보를 보시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연주하시는 멜로디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허밍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안정되시더니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60년 전 젊은 연인들이 함께 만들어냈던 그 음악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윤성 씨도 완전히 매료되어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속삭이셨어요. 치매 증상으로 가끔 혼란스러워 하시던 아버지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연주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잠시 멈추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그 부분의 가사를 부르시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연주를 이어가셨습니다. 두 분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어제까지 함께 연습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와 할아버지의 피아노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건반에서 손을 떼시고 할머니를 바라보셨어요.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고맙다고, 이 순간을 위해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하셨죠. 윤성 씨가 조용히 박수를 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다고,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셨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 감동받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목걸이를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다가가서 할머니 목에 걸어주셨어요. 이제 두 개의 목걸이가 모두 할머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안 된다고, 할인 것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에게는 추억만 남겨두고 목걸이는 할머니가 가지시라고 하셨어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시 한번 봄의 서정을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불러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기꺼이 응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연주는 첫 번째보다 더욱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의 호흡을 완전히 익히셨거든요. 거실이 온통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찼어요. 연주가 끝나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셨어요. 정난을 다시 만나고 함께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죠.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6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이제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작은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두 분의 사랑이 다시 완성되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윤성 씨도 완전히 감동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준 저에게도 고맙다고 하셨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아침에는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6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가 되신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지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하림 할아버지가 함께 연주하셨던 봄의 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습니다. 매일 그 두 개의 음표 목걸이를 번갈아 가며 차고 다니셨어요.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하림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윤성 씨에게서 가끔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하림 할아버지께서 그날 이후로 많이 안정되셨다고 했어요. 치매 증상도 한동안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만나뵌 이후로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윤성 씨가 직접 빵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정장이 더 단정하셨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배달을 마치고 윤성 씨와 만났습니다. 윤성 씨께서 자신의 직업을 처음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재단에서 이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문화사업을 기획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윤성 씨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여준 선의와 그것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결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윤성 씨의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봄의 서정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예술계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이름을 붙이시냐고요. 윤성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정난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연결해 준 소은의 선의를 기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레슨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성 씨께서 말씀하시길 이 장학금으로 매년 10명의 학생을 도울 예정이라고 했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다니 말이에요. 윤성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빵집 사장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매주 일정량의 빵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요. 나중에 사장님께 여쭤보니 정말이었어요. 소은이가 한 일을 보고 자신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성 씨께서 말씀하시길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고 했어요. 작은 선행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재단 이사회에서 봄의 서정 장학금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첫 해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했어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자신과 하림의 사랑 이야기가 이런 좋은 일로 이어진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림 할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 무척 감동하셨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옛사랑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하셨다고 윤성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되었어요. 윤성 씨께서 소개해 주신 선생님께 주 2회씩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첫 레슨 시간에 선생님께 봄의 서정을 연주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와 하림 할아버지가 함께 연주하셨던 그 곡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곡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곡이라고
감정을 담아서 연주하면 정말 좋은 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연습하고 싶어졌어요. 장학금 소식이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자분이 저와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싶어 하셨지만 저희는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져나갔어요. 동네 분들이 저를 보시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뿌듯하기도 했어요. 몇 주 후에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10명의 학생이 선정되었어요. 모두 꿈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수혜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다들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윤성 씨께서 말씀하시길 이 장학금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다른 재단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개인 기부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빵집 사장님의 기부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어려운 분들께 빵을 나눠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함께 배달을 도와드렸어요.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빵 한 조각이지만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마음이 더 큰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한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꿈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피아노를 배우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소은이가 그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윤성 씨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은 살롱 콘서트를 열고 싶다고 하셨어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연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할인 할아버지께서 그곳에서 봄의 서정을 연주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나이도 많고 오랜만이라 실수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윤성 씨가 계속 권해드렸어요. 윤성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콘서트는 봄의 서정 장학금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마침내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콘서트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할머니와 할인 할아버지의 연습을 도와드리고 장학금 수혜자들과도 만나야 했거든요. 다들 이 특별한 콘서트에 참석하고 싶어 했어요. 할인 할아버지는 연습에 정말 열심히셨습니다. 윤성 씨께서 집에 있던 오래된 피아노를 조율해 드렸더니 매일 연습하셨어요. 가끔 기억이 흐려지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도 발성 연습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60년 만에 정식 무대에 서신다고 하시며 긴장되지만 설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되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장학금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 빵집 사장님, 동네 분들까지 모두 10명이 꽉 찼습니다. 무대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피아노 하나와 마이크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더 따뜻한 느낌을 줬습니다. 윤성 씨가 사회를 보셨어요. 먼저 이 콘서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소녀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연의 이야기라고 소개하셨어요. 할머니와 할인 할아버지께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두 개의 음표 목걸이를 모두 차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피아노 앞에 앉으시고 할머니가 옆에 서셨어요. 잠시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하림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첫 음을 누르셨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가사를 읊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으셨지만 점점 안정되셨어요. 할아버지의 반주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가셨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무대 옆에서 두 분을 지켜봤습니다. 60년 전 젊은 연인들이 꿈꿔왔던 그 무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드디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였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와 할아버지의 피아노가 하나가 되어 공연장 전체를 감쌌어요. 몇 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나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손을 잡고 인사하셨어요. 윤성 씨가 다시 무대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우리의 오래된 봄을 다시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관객들이 앵콜을 외쳤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봄의 서정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여유롭게, 더욱 깊은 감정을 담아서 연주하셨어요. 두 번째 연주가 끝나고 하림 할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다가가서 목걸이를 다시 걸어드렸어요. 이제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특히 장학금 수혜자들이 정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언젠가 이런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했어요. 빵집 사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은이 덕분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고 앞으로도 선한 일을 계속하자고 하셨어요. 콘서트 후 며칠 뒤 윤성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공연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면서 반응이 정말 좋다고 했어요. 봄의 서정 장학금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피아노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봄의 서정도 어느 정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할머니와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할머니와 하림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음악을 들으시고 옛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60년의 공백이 완전히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윤성 씨도 달라지셨어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후로 더욱 자상해지셨습니다. 재단 일도 더욱 열심히 하시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은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기적은 없었을 거라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할머니께 더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배달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언제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피아노 연습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연주자가 되어서 할머니와 하림 할아버지처럼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봄의 서정 장학금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올해는 20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윤성 씨가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뿌듯한 일이에요. 그날 새벽 눈 내리는 골목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다니 정말 신기해요. 이제 제 오선지에도 첫 음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하림 할아버지의 봄의 서정처럼
저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거예요. 새벽 배달길에 나서면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눈이 내리던 그 새벽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처럼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